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두 번째 페이지.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 대신에 1년 만에 돌아온 갓광일 선생님을 모시고 역사 이야기 한번 신명나게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 갓이 잡지사 창립 이래 정말 최고의 소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곽재식 작가랑 남양 특집을 할 때도 저 갓을 쓰고 선 선생님이랑 고사성어를 해도 저 갓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오리지널은 우리 갓광일, 팔도 유람 때 썼던 저 갓의 모습이겠죠. 자, 오늘은 잡지사 역사상 최고의 컨텐츠로 꼽히는 박광일의 팔도 유람 업로드 1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별걸 다 기념하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팔도를 하루 안에 호다다다다닥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에 이름이 바뀐 행정구역과 지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종로로 가본다고요, 선생님? 네. 이제 종로에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도 많고 또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동. 어디냐면, 맞습니다. 네. 인사동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동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명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사동이라는 지명이요? 맞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인사동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어질 인자에다가 절사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동네, 특히 이제 그 절사자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탑골공원에 있었던 원각사를 상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그럭저럭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인사동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게 예. 1914년이다. 아, 라고 하면은 예. 일제강점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전 엄청 그 예스러운 지명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이름을 쓰지 말아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 이 인사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그 원래 있던 지명이었던 관인방, 그다음에 이제 대사동이라고 하는 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온 두 개의 지명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관인방의 인, 대사동의 사를 합쳐서 인사동으로 만들었으니 네.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렇다고 일제강점기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데 이 시기에 1100개가 넘는 서울의 지명이 네. 한 180여 개 정도로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요? 맞습니다. 1914년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1914년에 바뀐 지명이라는 걸 알고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지명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 속에서 다시 복구가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동처럼 그 지명의 유래를 우리가 잘 추적할 수 있는 지명도 있지만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지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 바깥에 있는 이제 구리시. 구리. 네, 이제 구리시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두 개 동네를 합쳤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1100개의 지명을 한 180개로 합친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었던 수천 개의 지명을 계속해서 축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시군이라고 하는 게 한 20개가 있는데 그걸 한 220개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지명들이 이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도 고유성을 가진 마을 하나하나의 개성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르는 별도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뭐 두 고을을 합쳤다고 하는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 합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구지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근심을 잇는다라는 뜻의 고개가 있는 망우리. 그래서 망우리면 이 두 개를 합치는데 구지면의 그다음에 망우리면에서는 갑자기 저 그 끝에 있는 리자를 리를 붙이는 건 좀 이상한데. 그래요. 그 리를 붙였어요. 망이나 우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자로 끝나는 리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구리가 됐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앞에 구지면의 구자가 거북구자예요. 아 그건 거북구군요. 근데 지금은 9구가 돼버리니까. 구리는 9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동구릉이 있어서 구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상관없이 구지면과 망우리면이 합쳐지면서 구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동네가 가지고 있었던 내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라지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 고을을 합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고을이 각각의 이름들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고의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실수에 의해서든 오류가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답사를 간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가 서울에 가면 이촌동이 있잖아요. 이촌동. 예. 거기 가면은 두 이자에 마을촌자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답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마을이 두 개가 있었나 봐. 그러고 근데 마을이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서 잘라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옛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이자가 옮길 이자예요. 아, 마을을 옮긴 동네다. 그렇죠. 그런 뜻인가? 왜냐하면 강남 쪽에 홍수가 나면은 그 강남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초구 사람들이 이촌동 쪽으로 이사 와서 삽니다. 그래서 옮겨와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 이촌이에요. 아, 근데 사람들은 두이인 줄.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서류에다가 이 두이자를 넣어버리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두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제 있네 이거는. 이거를 두 마을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내력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강 홍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고을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옛 이름을 통합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지역의 역사를 좀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수가 있다.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그 팔도유람 할 때도 알려주셨지만 우리나라 지명 그 끝 글자로 흔히 쓰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랄까요? 주, 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지명은 상당히 중국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신라 때 이후로 고려도 조선도 계속해서 한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게 뭐 중국화라고 하지만 중국화가 아니라 선진적인 그러니까 이제 한자 문화권 안에서는 그게 좀 간편해 보여서 이제 그렇게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렇게 지명을 가만히 보니까 큰 고을들은 두 글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주. 그래서 뭐 여주, 나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고을들을 보니까 세 글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군, 뭐 산청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신라 때 경도왕이 가져와서 쓴 이유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게 돼서 대체로 이제 뭐 상주, 전주, 무주, 그다음에 예천군, 남해군, 하동군, 음성현 이런 이름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자 들어간 동네가 큰 고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지간하면 뭔가 틈만 나면은 우리 동네를 주로 바꿔버려요. 아, 그래. 그때 주 인플레이션 그래서 말씀하셨다. 주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고 나서 태종이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도 주 저기도 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큰 고을 빼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이제 그 뭐 12목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고을 빼놓고 주자가 들어간 동네를 다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꿉니까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불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에 많고 흔한 게 뭐니? 산, 천. 요 산하고 천 중에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합주는 합천. 그다음에 익주는 익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뭐 격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원래 어떤 고을의 이름 네네. 방식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력들이 사실 우리가 지명을 볼 때 단순하게 여기가 언제는 주였고 언제는 천이나 산이 붙어서 또 이름이 바뀌었고 하는 것들이 네. 그런 어떤 내력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갑자기 통폐합해버리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는데 이런 지명의 그 통폐합은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그것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반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는 네. 일제강점기라는 점에서 아하.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뒤 착수한 사업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지방제도 개혁 사업을 일제가 벌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제도 개혁 사업을 벌이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각 지역의 어떤 토지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 네. 되게 이제 그게 1910년, 11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조사 사업이 단순하게 농토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야 지명이 조선 사람들 너무 뭐 이렇게
여러 지명들을 쓰더라. 우리는 통치하는 거니까 편리를 위해서 합치자라고 해갖고 합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아까 서울은 뭐 1000몇 개가 있던 거를 그렇죠. 180몇 개? 186개 5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지명들이 통폐합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인방, 대사동이 이제 인사동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명을 만들 때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이제 그 지명에다가 부여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중심지다.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본식 지명을 아예 갖다 붙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장 중심 동네는 본정, 근본 본자에다가 이제 마을을 뜻하는 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혼맛지라고 불러요. 예, 혼맛지. 본정. 그러니까 이제 혼맛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무로가 자기들이 보기 제일 중심이었으니까 거기를 혼맛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영사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붙이자 해갖고 지금 충정로 일대를 닭개조회라고 하는 사람 이름? 일본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죽첨, 한자로 쓰면 죽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첨정이었던 것을 나중에 이제 지금 충정로로 바꾸긴 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사동처럼 두 고을을 합치는 것. 한 글자씩 두 고을에서. 그렇게 이제 합치는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이촌동처럼 오류가 생기는 경우. 원래 옮길 이자인데 두 이자로 바꿔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역적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 탑골공원 있는 데가 원동이었거든요. 원동인데 이걸 원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마치라고 하는 동네 이름으로 바꾸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자가 낙원이라는 글자를 좋아한대요. 낙원이요? 네, 그러니까 원이 있으니까 여기다 즐거울 낙자를 붙이자. 낙원동이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한 낱말이나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효창동 일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으뜸 원자를 쓰는 동네가 일본에서 굉장히 흔하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거의 용두리 정도로 굉장히 흔한 동네인데, 흔한 동네 이름. 그걸 원정 모토마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효창공원하고 합쳐져서 지금 원효로가 돼버린. 그래요? 네. 이건 사람들 거의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생뚱맞게 원효대사가 그래 그 말씀하신 원효대사랑 아무 상관없는 동네인데 원효로가 돼버린 거는 사실은 그 원자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살리고 원정이니까 그 동네 이름하고 효창동하고 합치니까 원효가 되네. 이렇게 붙여버린 조금 일본식 지명이 섞여 있는 명칭이네요. 원효로는. 그러니까 원효대사 동상은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창경궁이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1911년에 그걸 창경원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죠. 창경원 남쪽 동네는 원남? 원서. 지금 그 동네 가면 원서 이런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궁궐에서 비롯된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에 만든 지명이 모두 생뚱맞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내농포라고 해서 농사 짓는 장소가 있었던 궁궐에서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관청이 있던 곳은 거기 이제 권농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거는 조선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어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그대로 쓸 수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소수이고 대체로 앞에서 뭐 합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익숙한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어떤 조어법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또 인사동이랑 그 원효로랑 주는 감정이 또 다른 것 같은데 인사동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지명을 자기들이 합친 건데 그렇죠. 원효로의 원은 원정이라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동네 이름을 새로 만든 거라는 거에서 저는 원효로가 좀 더 약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원효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동네를 합쳤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전에 유명했던 뭐 4.19 당시에 뭐 학생들이 희생당했던 수송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수송초등학교. 그 동네가 수송동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원래 목숨 숫자 쓰는 수동과 그다음에 그 경복궁에서 이제 그 인사동으로 넘어가는 길가 송현이에요. 송현. 소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송현이라고 불러서 그 두 동네가 따로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수동하고 송현동을 붙여서 합쳤어. 예. 수송동이 됐어요. 수송동. 예.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 수송은 나이가 많은 소나무를 가리키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아, 수송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네. 이 동네에 나이 많은 소나무가 있을 거다. 정의품송 같은 거 하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뒤에 백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있어? 백송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조계사 앞에도 또 백송이 있거든요. 예. 야, 이게 여기 수송이라는 이름을 붙였겠구나라고 해서 1980년대 90년대 답사 자료에는 네. 수송동의 내력, 이 소나무 덕분에 수송동이라고 불렀다. 90년대까지도 단단히 착각했네. 그런 경우가 지명 종종 역지로 있습니다. 합쳐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야, 문제다 이것도. 실제로 두 동네를 합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 엉뚱한 전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좀 노력을 기울여서 지명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지명을 한 100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1914년에 개명을 해갖고 쓴 지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꿔야만 할 정도로 좀 심각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동서남북, 물론 조선시대 동서남북 있었어요. 지명에.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서남북보다는 안박. 네, 그래서 내, 외, 산내면, 산외면 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무슨 창고 같은 게 있으면은 창고, 그다음에 개울이 있으면 개울의 이름을 따서 또는 샘이 있으면 샘의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것들이 좀 가능한데 네.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없겠다라고 산다면은 적어도 네네네. 이 이름이 네. 어떤 동네가 합쳐졌고 네. 그리고 그것이 1914년이라는 것만 알면은 적어도 우리 동네를 얘기할 때 그렇지. 헷갈릴 염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냐면 여기가 옛날부터 그 북창동으로 불렸던 동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 무슨 창고 북창동 하면 남창동 있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원래 이제 거기가 선해청 창고가 있어서 북창미동, 남창미동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쌀창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내력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얘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름이 마치 오래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이 될 가능성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이게 역사가 좀 단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두 지명을 합쳤다라는 거는 사실 이게 단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단절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그 일제가 바꿔놓은 지명들을 되돌리려는 시도도 꽤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쭉 이어졌었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현대화 과정에서 이제 끊겼기 때문에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해방 직후에 광복 직후에 바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원칙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는 무슨 정, 그러니까 무슨 마치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슨 길이 있습니다. 그건 통이라는 한자를 쓰는데요. 그건 통. 네, 그거는 이제 종로 을지로 같은 로로 길로자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치는 동네를 1정목, 2정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야인 시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황금정 1정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황금정은 을지로로 바꿨으니까 1정목은 그러면은 아까 로 대신에 길을 뜻하는 말로 또 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을지로 1가, 1가, 2가. 그다음에 청계 1가, 종로 1가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일본식 이름. 본정, 뭐 황금정, 원정, 원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국식으로 바꾸자라고 네. 해서 바꾸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놓친 것도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들의 이름을 갖다 쓰기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동네를 찾아보니까 네네네. 이제 그 내력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예를 들어서 혼맛지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 동네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태어나신 동네인데 그럼 여기다 충무로. 그다음에 그
그 닭개조의 마치 아까 이제 죽첨정이라고 하는 곳은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민영환 선생의 호를 따서 충정로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 위인과 역사 속 인물들을 하나씩 해서 사실 이제 길공마다 보면은 길 이름을 통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퇴계로? 퇴계 이황 선생. 그다음에 이제 이 길도 조금 있어서는 안 되는 길. 1931년에 놓인 지금 이제 그 창덕궁하고 종묘 사이를 지나가는 게 율곡로거든요. 율곡로 있죠. 이 이름을 율곡 선생이 들으면 좀 화가 나시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종묘하고 창덕궁을 갈라놓은 길이거든요. 그게 약간 이게 조선총독부가 생기면서 그 동대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궁궐하고 그래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고 나서 26년에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공사를 해서 31년에 완성을 했던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다 이제 율곡로를 붙여놨지만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율곡로니까 여기서 이제 인사동 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율곡 선생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분들이 길 이름을 이제 그렇게 한국식으로 바꾼 과정과 역사 공부를 또 연결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차 말했듯 가장 어리둥절한 분은 을지문덕 장군이다.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자체가 미스터리한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자부심을 주는 지명을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두 지명을 통합해서 일본이 쓴 경우는 지금도 조금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은 경우가 이제 서울의 지명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큰 지명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은방하고 상평방을 합쳐서 은평방이 됐어요. 은평구. 그렇습니다. 남아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 케이스가 살아남아서 사실은 이제 은평구 분들은 이 내력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연은방 상평방이 합쳐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분들은 이게 이제 그때 합쳐진 지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은평구 할 때 구도 일본이 구제가 들어온 거예요. 명칭입니까? 그래서 도쿄라든지 오사카 가면은 이제 구가 있는데 그게 1940년대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 안에 구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7구, 8구를 만들었다가 그 구를 광복 이후에 그대로 쓰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구, 중구 같은 그런 어떤 구의 모습들도 만들어져서 향후에 이 구라는 형식을 계속 쓸지 그러니까 사실은 바꾸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각 지역에서 특히 대도시에서 구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시기에 바뀌었는지 정도를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거나 또 이해를 하실 때 좀 오류는 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그 지명과 별개로 일제가 우리 지방 중심지에 주려고 했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 하면 경주 상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고 이런데 이런 지명들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했던 도시들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통치하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재편해 보면은 철길이 지나가는 곳, 그다음에 또 배가 들어오는 곳, 항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거점 도시들을 좀 키우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지명들을 없애버리고 부라고 하는 지명을 넣어서 경기도 안에 경성부, 서울을 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목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산, 그다음에 부산, 마산 이런 어떤 부가 전국에 12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12개가 지금은 대체로 큰 도시들이 됐습니다마는 정근대 역사에서 볼 때는 전통적으로 발전했던 도시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대 과정에서 도시의 격이 왜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1917년에 지정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 안에 이제 면들이 있잖아요. 면은 한 2,000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 몇 개를 딱 짚어서 얘네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지원하겠다. 예산상. 더 키운다. 그렇죠. 통치의 편의를 위해.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익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익산이 지정면이 되면은 그 당시에 전주가 전주면이었거든요. 전주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보다는 익산이 낫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보다는 높은 위치에 익산이 있었다고 본다면은 당시에 이제 일제가 지향했던 방식의 통치의 좀 수월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도시의 격도 조금씩 바꿔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정면들이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들이네요. 수원, 뭐 청주, 제 고향 대전, 또 전주, 뭐 통영. 진주, 포항, 김천, 익숙한 지명들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당시 이제 상업적으로, 공업적으로 발전했던 곳, 그다음에 농업이 이제 발전했던 곳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변화가 이제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명의 변화한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성, 서울은 일찌감치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을 찾았지만 뭐 대구 부, 그다음에 마산부 이런 데는 계속 부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일괄적으로 1949년 8월 15일 날 네. 시로 바꿉니다. 아. 그래서 대구시, 마산시 이런 어떤 부가 되었던 지금의 대도시들이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거는 8월 15일. 광복. 그런데 이제 1949년. 1949년 8월 15일. 네. 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은 혹시 왜 8월 15일 날 우리 도시 관련된 모든 행사를 하네? 라고 하면은 그 도시를 부에서 시로, 그러니까 일본이 지어놓은 부라는 이름을 떼고 일반적인 이름인 시를 붙였다. 그래서 그걸 기념한다.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치욕적인 시기의 흔적이라고 해서 뭐 싸그리 다 바꿔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으나 적어도 요 지명이 일제강점기에 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지명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바뀐 행정구역과 지명에 대해 알아봤어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